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맛이 보이는 소식,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뉴스 만나볼까요? 이제 날씨가 이제 더워지고 예. 서서히 여름휴가 계획 세워야죠. 예. 네. 그런데 혹시 호캉스 가보셨나요? 호캉스라고 하면은 호텔에서 보내는 그런 휴가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고 저는 좀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저도 호캉스 한번 가보는 게 로망인데 예.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호캉스는 예. 이제 호텔 안에서 부대 시설을 완전 이용하는 거죠. 뭐 수영장이라든가 그리고 또 스파 네. 그리고 뭐 마사지 또 레스토랑, 뭐 헬스클럽. 그래서 이제 호텔 안에서 먹고 자고 즐기면서 예. 휴가를 보내는 건데 예, 예. 사실 비용이 만만치 않죠. 지금 그렇죠. 화면에 나오는 사진 보면은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는 호캉스를 많이 가본다고 합니다. 네. 요즘에는 보면은 꼭 여행을 가는 것만이 휴가가 아니라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것도 휴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 호캉스에서 이제 파생된 여행 상품 중에 하나가 예. 고캉스라고 있는데 혹시 고캉스 들어보셨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고택에서의 아름다움, 여유로움, 고즈넉함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만 하더라도 논산에 있는 명제고택, 네. 그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아산 외암에 있는 외암 민속마을, 네. 여기서 하루 자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런 거를 이제 고택 스테이라고도 하는데, 예. 근데 제 비용이 정말로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한 25만 원 안팎 정도 되고 예약도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고캉스는 아니지만 한옥을 숙박시설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체험도 하고 또 구들장 또 온돌에서 자기도 하고 예. 그런 것들 또 전통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우리 고장에 있는 공주 한옥마을이에요. 공주 한옥마을. 네네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여름 휴가지로 좋은 공주 한옥마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이거 참 운치 있네. 가만히 있어봐. 요 보드나무가 걸쳐있는 이곳이 바로 오늘 내가 묵을 곳이었다. 아니, 왜 아래 끝에 대답이 없는겨? 과연이 묵을 집이라고 물었다! 한옥의 카드키라니. 투숙객이 아니어도 한옥마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백제왕실 의복을 입고 백제왕으로 변신해봤고요. 향긋한 차를 의미하며 백제왕실이 차 문화를 체험해봅니다.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구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백제 물정왕 1500년 만에 제가 부활했습니다.
レオの1500年ぶりに戻ってきた王様だそうです。写真撮っていい？写真仕事でオッケー。뜨끈한 온천수에 발을 담그니까 피로가 풀리는 느낌인데요. 전통의 멋을 발견하고 온전히 쉴 수 있는 공주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에 이어서 찾아간 맛집은 천년초를 활용한 특별한 메뉴를 만드는 곳입니다. 아, 이게 천년초구나. 네, 맞습니다. 유명한. 네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년초는 이제 가시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껍질을 까서 다진 다음에 이제 떡갈비 재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이게 다 같이 들어간 재료들이에요, 네, 이게? 맞습니다. 와, 엄청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고 요거는 이제 천년초 발효액이에요. 아, 이게? 네네. 이야, 저희 계룡산 천왕봉. 야, 뷰 좋네. 아, 여기가 친원사 앞이거든요. 그런데 떡갈비 나왔습니다. 떡갈비 나왔어요? 네네. 첫 번째 궁금한 거 떡갈비부터 먹어볼게요. 이야, 자, 이것이 천년초? 천년초. 아,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고소하고 고소한데 보니까 천년초가 칼슘이요? 멸치 10배, 비타민C가 알로 8배, 사과에 47배? 이거 먹으면 천년 사는겨? 그럼 제가 3023년도까지 사는 거네요. 진짜 진하다. 방금 쭉 나오는 게 이게 천년초 농축액이구나. 이거 보이나요? 보여? 김 감독, 좀 찍어봐. 잘 잡아봐. 이렇게 쭉. 이거. 이 집 오다 보니까 입구에 충청남도 로컬 식재료 인증업소 믿어요. 그거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선정하는데. 그래서 3년 연속 선정됐고, 그리고 으뜸 공주 맛집 선정됐고, 그리고 농가 밥상. 진짜 이게 젊은 셰프 주인의 실력과 열정과 노력이 한데 어우러진 성과물 아닐까요? 아유. 다음에는 두 번째 공략은 미나리 떡갈비. 강된장 이거 진짜 엄청 좋아하거든요, 제가. 밥에다 싹 올려놓고 자, 해서 이렇게. 이거지, 이거. 안 짜요.
아무리 음식하는 게 좋고 그리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뭐 땅이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오랫동안 10년 가까이 이렇게 음식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청년 셰프는 사장님은 생산에서부터 가공 그리고 유통까지 앞으로 이제 여기에서 여건이 되면 뭐 농촌 체험 프로그램 같은 이런 것도 운영하실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차 산업부터 6차 산업까지 통틀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농업이 답이고 농촌이 미래다. 자, 이 집은 밝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즈넉한 멋과 예스러움으로 사람들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자연에서 얻은 재료에 정성을 더한 맛까지 언제라도 기대어 쉬고 싶은 그곳은 공주입니다. 천년초 떡갈비도 드시고 또 색다른 경험들도 많이 하셨는데 특히 백제 왕실 르복인가요? 참 잘 어울린다 생각이 들었어요. 잘 어울립니까? 예. 입고 한옥마을을 다녀보니까 마치 시간 예. 여행을 간 듯한 그런 예. 느낌이었어요. 근데 요즘 충남 지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한옥마을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부여, 공주, 또 예산 뭐 등등 많이 생기고 있는데 예. 저렇게 한옥의 정겨움, 고즈넉함, 여유로움 속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정말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여름 휴가를 정말로 한옥 같은 데서 한번 지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기진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양세원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뉴스입니다. 오늘도 3가지 소식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대전 시민의 안식처죠. 서구 갑천 습지가 31번째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난 5일이 환경의 날이었는데요. 환경부에서는 대전 서구와 유성구에 위치한 갑천습지 0.9제곱킬로미터 구역을 국가 내륙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곳 갑천습지에는 수달과 삭, 미호종개를 포함해 멸종위기 야생동물 490여 종이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연 친화도시 대전, 이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없습니다. 누리꾼도 반가움의 목소리 전하고 있네요. 자전거 길에 꽃단지에 멸종위기 동물까지 갑천을 아낌없이 주는 습지로 인정합니다. 도심 속에서 원시림 같은 형태가 유지되는 게 경이롭네요. 이번 주말 힐링하러 갑천 갑니다.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대전 둘레산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됐고요. 올해는 갑천이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자연 더 아끼고 보존하는 건 당연히 우리 몫이겠죠? 자,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여름이구나 싶으시죠? 낮 동안 쏟아지는 햇살에 외출하기 겁나는 계절이 돌아왔는데요. 그래도 이 여름이 반가운 이유, 바로 밤이 아름답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이 화려하게 불을 밝히고 야간 개장에 들어갔는데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밤 9시 30분까지 문을 연다고 합니다. 한국 전통정원을 배경으로 사계절 전시 온실도 만날 수 있고요. 다양한 문화 공연도 열린다고 합니다. 세종의 특별한 야행 소식에 누리꾼도 출동 준비 완료입니다. 낮에는 꽃의 정원이었다가 밤에는 빛의 정원이 되네요. 초여름 가족 나들이로 제격일 듯. 선선한 밤 공기에 꽃냄새 맡으면서 문화 공연까지 이건 못 참지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 내에는 야외 오두막 공간도 있어서 나들이 떠나는 기분으로 찾으실 수 있는데요. 아쉽게도 쓰레기 수거함이 따로 비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니까 발생한 쓰레기는 꼭 챙겨서 돌아오는 거 잊지 마세요.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 모두를 놀라게 했던 화재 사고였죠. 인명피해와 함께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사고. 대전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타까워했는데요. 화마의 상처를 이기고 드디어 내일 임시 재개장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상층을 우선으로 임시 개장하고요. 지하층은 지속적인 공사를 통해 보강한 후 9월 중에 정식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기약 없는 휴업에 상인들 모두가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누리꾼도 한마음으로 응원과 위로의 마음 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알바하면서 재개장만 기다렸다는데 얼른 활기를 되찾아서 번창하시길 응원합니다. 희생자와 유가족들을 다시금 위로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지역사회에 보답했으면 좋겠네요. 라는 댓글들 있었습니다. 재개장 소식에 많은 분들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전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의혹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까지 낳고 있는데요. 선관위와 방통위 또 권익위 요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위원회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함께 토론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권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복귀왕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이 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5월 초만 하더라도 선관위에서는 아빠 찬스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은 뭐 아빠 찬스에다가 형님 찬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이 10명을 넘었는데요. 이쯤 되면은 뭐 가족 중에 선관위 직원이 없는 게 뭐 자녀들에게 미안할 정도다. 이런 뭐 농담 아닌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청렴하고 투명해야 할 기관에서의 도덕적 해이, 참 실망감이 큽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이은권 위원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선관위가 도마에 올랐는데 참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뭐 편파적인 자녀 특혜 채용 문제라든지 또는 또 특정 정당의 편파적인 뭐 선거 관리라든지 아니면 감사원 감사까지 이렇게 거부하면서 일어나는 이런 일각에서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는 상습 편판위원회라고 막 불릴 만큼 심각한 상황에 와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곳보다도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하고 깨끗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오늘 토론회까지 나와서 이런 문제를 다루게 된 것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 참 당혹스럽기도 하고 참 국민들이 분노를 사고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심지어 이렇게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들이 10여 명이 넘게끔 이렇게 불법 채용이다 이런 의혹을 가지면서 이런 논란이 일는데 여기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다가 일부 수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선관위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작태를 보면 참 오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오만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투명하게 밝혀져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서도 네. 하여튼 그것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보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타깝고 답답하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도 나고 예. 그리고 이 선관위는 저희처럼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축구로 치면 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심판이 예. 얼마나 공명정대하냐에 따라서 그 선거의 결과가 달라지기도 하는데 예. 막상 그 선관위에 이런 내부의 부조리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면서 저도 답답하고 우리 국민들도 좀 걱정스럽게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공직사회가 덜 투명해졌을 때 중앙부처에도 낙하산 공무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지난 그 박근혜 정권 말기부터 해서 문재인 정권 초기까지 각 지방 정부에는 네. 여기에 또 낙하산 공무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대적인 어떤 그 청산 작업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일종의 치외 법권 지역처럼 남아있던 선관위에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기회를 국가기관의 어떤 권위를 높이고 투명성을 높이는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가지고 우리 국가의 어떤 그 존립 체제 자체를 부정하거나 혹은 부끄러워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바르게 세워가야 된다라는 숙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는 가장 큰 부분이 지금 제가 녹화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도 감사원 감사를 선관위가 수용할지 여부가 이제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일부 또 수용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선관위가 과연 감사원 감사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도 여야 간에 굉장히 갈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오늘 그 선관위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냐 이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려 국민들은 이런 불법 채용 비리 의혹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지금 분노하는 것이지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야 된다 기다 아니다 이런 논쟁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야가 이 문제가 더 좀 대립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박광훈 원내대표께서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감사원 감사를 계속 주장한다면 우리는 국정감사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감사원에 대해서. 예. 아니 그렇죠. 감사원에 예, 대해서. 예. 이거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감사를 하자는 것이지 감사원이 아무런 잘못 뒀는데 이 선관위를 감사한다 그래서 그러면 국회에서 또 감사원을 감사하자. 이런 논리는 좀 유치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정말 이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이번 기회에 다시 신뢰를 받고 투명하고 중립성을 가진 이런 공정한 기관을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노태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털어내는 데 역할을 하셔서 우리 국민들로 신뢰받는 선관위로 다시 거듭나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는 것이 마치 치부를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에 대한 선관위 내부에 고민이 있을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부분 검토에 대해서 토론을 지금 하고 있는 모양인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헌법 취지를 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삼권 분립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입법, 사법, 행정 그런데 사법은 대법원이 있고 헌법재판소가 있고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원은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주로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원법에 보면 입법, 사법, 헌법재판소까지는 명시가 돼 있는데 선관위가 빠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명분으로 감사원에서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또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선관위는 독립기관,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아닌 헌법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어서 독자적인 감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헌법 해석에 대한 서로 근거를 갖고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취지를 보면 삼권 분립에서 서로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건드리지 않는 것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 뭐가 있냐면 권익이라고 하는 데는 국민들의 명을 받아서 입법과 행정과 사법을 동시에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부조리가 있으면 다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행정부를 감찰하고 하는 그 감사원이 예. 굳이 일종의 사법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선관위까지 들여다보는 것이 맞느냐라는 원론적인 지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과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34명의 조사원을 투입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행정부 감사를 주로 하고 있는 감사원까지 이럴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적 입장에서 민주당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아마 지금 선관위원들 9명 중에서 한 거의 절반 가까이가 이제 그 법률가들인데 네. 이분들은 이 헌법 정신에서 볼 때 감사원의 감사 수용을 우리가 아무리 국민 여론이 있다 할지라도 수용하는 것 자체는 법률가적 양심에 반한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예. 하면
지금 우리 복귀한 의원이 말씀하신 게 이제 법적인 해석 문제고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런 불법 채용 문제가 불거진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에 국민들은 관심이 있는 거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는 게 옳으냐만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그렇다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를 제대로 파악해서 해소시켜 주려면 어디가 됐든지 간에 이걸 또 여야가 싸우지 말고 공정정당하게 밝혀내면 그것이 국민들에게 만족한 답을 줄 거 아니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그래서 예. 권익위에서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고 경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필요하게 그 삼권 분립 서로 이 내에서의 영역을 서로 넘보는 듯한 그로 인해서 자칫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이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걱정들이 좀 안 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사실 그 선관위의 비리에 대해서 여야의 이견은 없는 것 없습니다. 같아요. 조사를 해야 된다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갈등 요인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노태학 위원장과 또 선관위원들이 다 이 자리를 물러나야 된다. 좀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게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걸 좀 직접 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조혜주 상임위원을 내정했을 때부터 선관위가 많은 국민들의 입질에 오르내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선거를 거쳐오면서 총선도 치르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서도 지난 총선에서도 사실은 선관위의 공정성 문제, 뭐 쉽게 해서 속구리 투표 문제도 나오고 또 뭐 분류기 집계기의 어떤 통신장비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국민들로부터 이런 불신을 받아오고 있는 차에 이번에 이렇게 자녀 특혜 비리 의혹이 뭐 아빠 찬스다 형제 찬스다 나올 때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들이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사건에 와서 의구심을 가지고 또 강경하게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이것이 무슨 따뜻한 목적을 가지고 이걸 뭐 노태학 선거관리위원장을 물러나라 이런 부분이 아니고 중립성과 공정성도 다 담보를 해야지만 특히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은 도덕적인 그런 양심의 발로가 있어야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선관위가 들고 의심을 받고 네. 이런 상황에서는 선관위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노태학 위원장이 물러나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까지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적 예. 공격이다. 예. 그러니까 선관위의 일종의 부정 비리를 기회로 해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자체를 바꿔서 내년 총선부터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내 벌어지는 선거에 대해서 편향되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 숨겨져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관위원 9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임명을 하고 또 나머지 3명은 국회에서 임명합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의장과 여야의 교섭단체 대표들이 각각 임명을 해요. 그래서 어찌 됐든지 간에 야당목 한 명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의 경력이 어느 한 정당에 지나치게 치우쳐 있다라고 하면 사실상 탄핵 사유가 되어서 임명이 잘 안 됩니다. 그 바로 직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었고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때도 또 그런 그 사례가 있었어요. 뭐 일부 오해가 있고 그런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면 저는 그것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지금 노태학 그 선관위원장이요. 우리가 그 5대 예를 들어 감사원장도 임기가 있고 대법원장 국회의장 다 임기가 있는데 선관위원장도 임기가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비상임이에요. 그러다 보니 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사무총장이 하고 그리고 사무총장을 역임한 사람들이 보통 장관급의 상임위원, 선관위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업무를 해서 이 선거관리위원장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정치적 편향 없이 균형되게 운영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중심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체제 자체를 흔들자라고 하는 것은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3명 인정 못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임기들은 서로 인정해주고 시간이 지나면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좀 기다려주는 이러한 기본적인 모습을 정부 여당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칫 그런 정치적 공격에 대한 오해 이런 것들 때문에 선관위의 이런 잘못된 부정비리를 제대로 뿌리 뽑지 못하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네. 이번에는 방통위 살펴보겠습니다.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 만료 2달을 남겨놓고 면직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일명 한상혁 찍어내기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 사유는 검찰의 기소 때문이다. 그러니까 TV조선의 종편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하는데 개입한 혐의가 있어서 기소가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면직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입장차가 커요. 그 보면은 이제 여당에서는 무너진 방송 공정을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출발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당에서는 윤 정권의 방송 장악이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 좀 우리 보 위원장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객관적으로 다른 세계 언론에서 한국의 언론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문재인 정부보다 그 민주주의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고 언론 자유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게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그것이 지난번 MBC 기자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언론을 장악하고 싶지 않으면 불과 임기 2달밖에 안 남은 방통위원장을 왜 쳐낼까요? 그리고 검찰에 기소가 되어서 정상적인 업무가 어렵다라고 하는데 검찰의 기소가 그게 유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법률가신데 왜 그런 판단을 내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기소 자체 내용을 보면 너무나 무리해요. 약 3년 전쯤에 TV조선에 대한 재승인 점수 과정에서 한 심사위원이 자기의 점수를 고쳤다라는 것을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에서는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심사평가위원들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다. 자신의 점수를 고치는 것은. 그리고 그 결과가 일종의 그 낙제를 시킬 수 있는 정도의 이런 점수라서 그거에 대한 이제 갑론을박들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방조했다. 라는 혐의로 이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과거 KBS 정현주 사장을 강제로 쫓아냈잖아요. 이명박 정부에서. 그때 재판에서 결국은 정현주 사장이 이겼어요. 마찬가지로 이 건도 보통의 그 상식적인 법률가들은 분명히 이건 한상혁 위원장이 이긴다. 현재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고 그러면 한 달 정도 후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방송을 장악하고 싶을까? 답답하겠지만 국정 홍보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답답하겠지만 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 국민들은 좀 기대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걱정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참 뭐 북경의 말씀 다 맞는데 제가 듣기에는 이게 내로남불이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언론이 국민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 그런 언론 영향을 미치는 언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바로 방통위입니다. 근데 과연 그동안 방통위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제대로 해왔느냐라는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3년 전 일이었던 2년 전 일이었던 간에 전 정권에서 발생했던 이런 일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나오니까 검찰에 기소가 됐고 검찰에 기소가 된 사람은 물러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것이지 야당에서 윤 정권이 언론을 장악한다. 저는 이건 어부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과거 정권에서 해온 일들에 대해서 한번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내로남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언론의 공익을 누가 훼손해 왔습니까? 그동안에. 윤 정권에서 훼손해 왔습니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심지어 지금 많은 국민들이 TV를 안 본다고 보기 싫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죽하면 KBS 수신료도 안 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언론장이야말로 문재인 정권에서 그동안 아주 나쁜 선례를 남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됐던 과거 정부가 됐던 이런 부분들은 무너진 언론을 정상적으로 세우는 일을 모두 합심해서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언론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요. 예. 우리가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서 인사를 통해서 본인의 국정 전략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정치적 반대편에서 볼 때는 언론을 장악했네, 혹은 선관위를 장악했네, 혹은 검사나 법원을 장악했네,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는 겁니다. 방통위원장 3년이라는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임기는 보장해 주는 것이 생각은 다르나 민주주의 체제에서 함께 경쟁하는 정치인의 도리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짧게 답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지금 목교한 의원님은 전화 의견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관점에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상대 진영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잘못된 선관위 문제나 방통위 문제나 서로가 여야가 합심해서 토의하고 논의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만들어내서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고 나라의 기틀을 다져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내정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동관 전 수석이 이제 자녀 학폭 문제가 제기된 바 있어서 이게 이제 정순실 데자부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쪽 여당에서는 또 아직까지는 확정된 부분이 아닌데 너무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냐 또 얘기도 하고 있던데, 사실 따지고 보면 한석혁 위원장이나 이동관 또 전 수석이나 과거 문재인 정부나 현 윤석열 정부의 좀 입맛에 맞는 분들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입맛에 맞는 사람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내 사람을 쓰게 돼 있는 거 모르는 사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잘 해오고 있느냐, 할 수 있느냐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저는 방통위원회의 독립성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통위야말로 방송이 공정하지 못하면 그 정권은 오래가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과연 지난 정권에서도 반면교사 삼아서 잘한 부분은 잘한 분대로, 잘못된 부분은 잘못 본 대로 우리 윤석열 정부나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고 배울 건 배우고 해서 정말 우리 방통위가 중립적인 데에서 독립기관으로 국가의 선거관리를 제대로 해내는 기관으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저도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이동관 예를 들어서 그 특보가 네. 정치인 출신이 아니다, 그저 언론인 출신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정적인 색채가 옅은 사람을 원합니다. 한상혁 현 방통위원장은 정치인 출신이 아닙니다. 법률가 출신에서 방송 분야의 법률 자문을 주로 하셨던 이런 분이에요. 정치인 출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동관 특보는 MB 때 홍보수석을 하고 당시에 최시중이라고 하는 그 왕 장관급 그 방통위원장과 함께 우리 언론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그분이 다시 온다라고 하니까 언론의 중립성, 공정성 이게 어렵다라는 걱정이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자녀 문제인데요. 자녀들이 학교 다니면서 싸울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문제가 우선 그 해당 자녀가 전학 간 것 자체가 학폭이 있었다라는 객관적 증거이고 결과이고, 여기에 하나고 이사장과 당시에 홍보수석이었던 이동관 씨가 직접 통화를 했다. 사건을 무마한 이런 상황이 확인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제 이동관 수석이 본인의 해명을 한 A4 8장 정도로 냈던데,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것이라 본인 스스로가 설령 대통령이 지명해도 사양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짧게 지금 이런 부분들을 야당에서 이동관 내정자는 아니지만 지금 얘기 나온 부분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검증 결과를 가지고 나중에 임명을 하게 되면 크다란 문제가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빠 찬스가 비단 선관위에만 있겠습니까? 차제의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아빠 찬스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크리스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휴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